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1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소방의 날입니다. 화재를 예방, 경계하고 진압하는 작용을 소방이라고 합니다. 소방의 역사는 고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조선시대에는 금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부에서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장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대통령 참석 아래 88올림픽 역도 경기장에서 행사가 진행되었고 2003년에는 제41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소방공무원을 격려하였습니다. 재해 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그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소방방재는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증원과 근무 환경의 양적, 질적 개선이 요구되며 별도의 정원 측정 기준과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담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틀면 나오는 빈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빈대에 관한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빈대란 먹이를 먹기 전에 몸의 길이는 6.5에서 9mm이고 몸 빛 색깔은 대개 갈색입니다. 먹이를 먹은 후는 몸이 부풀어 오르고 몸 빛 색깔은 붉은색이 되고 몸은 평평하고 약간 사각형으로 보이며 머리는 작습니다. 촉각은 경눈 사이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모두 4마디로 제1마디는 작고 제2마디는 가장 길며 다른 것은 실 모양입니다. 빈대는 요즘 SNS를 타고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중 하나인데요. 빈대라고 하면 먼 과거의 이야기였지만 프랑스에서 빈대가 출몰해 내년 올림픽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와는 많이 먼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대는 어떻게 잡을까? 바로 열입니다. 빈대의 약점은 열에 약하다는 건데요. 일명 스팀 소독. 그러다 보니 이별 등 침구류는 살균 소독하거나 가보의 경우에는 아예 갖다 버리라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초가상간 태운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이제 빈대에 관한 위험성을 알게 되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담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표 겨울 간식인 붕어빵을 사 먹곤 하는데요. 오늘은 붕어빵과 잉어빵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붕어빵을 사러 갔는데 잉어빵이 적힌 봉투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동안 먹은 붕어빵이 잉어빵이었다는 사실에 놀랐는데요. 붕어빵과 잉어빵의 차이는 눈에 확연히 보이고 맛에도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붕어빵과 잉어빵의 차이는 반죽의 차이가 반을 차지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붕어빵은 반죽이 상대적으로 두꺼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속이 비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붕어빵은 잉어빵과 달리 팥앙금과 슈크림이 몸통 부분에만 들어가는 것이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또한 모양이 두툼하고 무늬가 선명하며 식감 면에서도 바삭함이나 쫀득함이 더 크고 잉어빵에 비해 덜 기름지기 때문에 맛이 담백한 편입니다. 다음으로 길거리에 자주 보이는 잉어빵은 반죽을 비교적 얇게 하기 때문에 만들었을 때 속에 들어있는 팥이 얇게 비쳐 보입니다. 그리고 몸통뿐만 아니라 꼬리까지 전체적으로 팥이나 슈크림을 넣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머리 부분이 뾰족하고 무늬가 없는 편입니다. 식감은 고소하며 팥이 씹히고 말랑말랑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붕어빵과 잉어빵의 차이를 알고 보니 각자 취향에 맞게 사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팥과 슈크림이 들어간 붕어빵뿐만 아니라 피자, 치즈, 고구마, 크림치즈,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붕어빵도 찾아볼 수 있어서 여러 종류로 시도되는 붕어빵을 사 먹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붕어빵과 잉어빵을 파는 곳이 자주 보이곤 하는데요. 붕어빵을 사 먹으며 점점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1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무비데이인데요. 여러분들은 무비데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무비데이는 연인끼리 함께 영화를 보는 날인데요. 영화의 매력과 가치를 즐기며 보내기 위해 마련된 날입니다. 영화는 우리의 일상에서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어주며 감정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매체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력적인 예술 형태를 더욱 즐기고 확산시키기 위해 무비데이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무비데이는 영화 산업과 관람자 간의 소통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는 영화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객들에게는 다양한 영화의 장르를 즐기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래적으로는 11월 14일이 세계적인 영화제인 칸 국제영화제의 개막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에서 영화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었고 이를 기리기 위해 무비데이가 제정되었습니다. 무비데이는 초기에는 몇몇 영화 팬들이 직접 만들어낸 소비자 주도의 행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화 산업이 커지고 발전함에 따라 이 행사는 더욱 규모를 확장해 가게 되었습니다. 영화제, 특별 상영회,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무비데이를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무비데이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할인 혜택, 이벤트 참여 기회, 그리고 새로운 영화의 프리미어 상영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영화제를 개최하여 다양한 국적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교류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무비데이는 영화를 통해 우리가 공유하는 감동과 즐거움을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이를 통해 영화 산업의 중요성과 다양성을 재인식하며 문화 교류와 사회적 메시지 전달에 기여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즐거운 영화 감상하시면서 특별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식사를 하고 오시나요? 생각보다 아침 식사가 우리 몸의 영양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방송해 보려고 합니다. 보약 한 첩보다 아침 식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 결식은 불규칙한 식사 습관으로 이어져 과식, 야식, 결식 등의 악순환과 장기적인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을 해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우리의 몸은 장시간 공복 상태가 되어 점심 식사를 하였을 때 우리의 몸은 나중에 또 언제 음식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지방으로 저장하고 결국 체중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체중 증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수면 중에 대뇌와 근육, 전신세포는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아침 식사를 안 할 경우 공복 상태가 길어지고 혈당의 저하로 뇌신경이 둔해져 무기력해지며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등 학습 의욕이 떨어져 학습 능률이 저하되게 됩니다. 즉,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학습 및 업무 능력이 향상됩니다. 특히 학생의 경우 아침 식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 생산성 및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적게, 단백질과 식이섬유소는 많이 먹고 비타민, 무기질은 풍부하게, 칼슘 덩어리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셔서 맑은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이상으로 여러분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1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은 도파민 중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도파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파민이란 동기, 보상, 쾌락, 운동 조절, 행복 등의 시스템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들은 보상 체계를 조절하고 기쁨이나 행복을 기억하며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우울증, ADHD, 파킨슨 등 다양한 질환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이것이 과해지면 모든 일에 흥미를 잃어 강박이나 과대망상, 조증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밸런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현대인에게 유독 많이 있는 도파민 중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상 시스템, 행복 회로를 말하며 도파민이 많이 분비될수록 인간은 점점 더 자극적인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계속해서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도파민 중독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성취감에서 오는 행복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며 노력 없이 쉽게 얻는 자극과 성취로 일상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을 수 없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튜브, 릴스 등의 숏 플랫폼, 배속기는 달고 짠 음식, 흡연, 음주 등의 쾌락과 행복감을 주는 다양한 도파민 중독을 이겨내기 위해서 도파민 디톡스가 필요한데요. 도파민 디톡스는 일정 기간의 도파민 단식을 말합니다. 그 방법은 먼저 게임, SNS 등 자신이 유독 과도하게 중독되어서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안 하려고 억누르는 것보단 긍정적인 변화를 즐기는 편안한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을 하거나 관심 있는 수업을 등록하는 등 스마트폰 대신 채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휴대폰을 잠깐 내려놓고 일상의 작은 행복감이나 새로운 흥미를 찾아 도파민 디톡스를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 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특정 부류의 영상이나 게시물이 자주 뜬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알고리즘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자주 알고리즘을 경험하곤 합니다. 알고리즘은 사용자들에게 무언가를 추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든 대부분의 IT 기업과 인터넷에서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매 순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 뜻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일련의 절차나 사고방식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알고리즘을 뜻하는데 컴퓨터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컴퓨터 알고리즘이 왜 필요할까요?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특정 행동이나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에게도 알고리즘이 필요한데요.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이나 계산은 한치의 모호함 없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계산 작업이 명확하지 않거나 모호함이 생겨버리면 컴퓨터가 작업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컴퓨터적인 측면에서 알고리즘을 더 이해해보자면 컴퓨터의 명령 처리 순서와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알고리즘의 역할입니다. 결국 어떤 상황이든 간에 결과에 도달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은 결과를 위한 명령 처리 순서나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영화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용자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가 시청한 영상이나 검색 기록 등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영상 제목, 설명, 태그 등을 분석하여 각 영상의 내용과 주제를 분류한 후 사용자 영상 데이터와 콘텐츠 영상 데이터 간 유사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계산한 유사성, 추천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선호도를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추천을 제공하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조정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독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입니다. 상부호흡기계나 하부호흡기계를 침범하며 갑작스러운 고열, 두통, 근육통, 전신 쇠약감과 같은 전반적인 신체 증상을 동반합니다. 독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발생하며 계절 구분이 있는 지역에서는 매년 겨울에 소규모로 유행되고 있는데요. 전염성이 강하고 노인, 소아 및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이완되면 사망률이 증가하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 한정된 발병이 아닌 새로운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에 유행하게 되면 젊은 사람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감기와는 원인균과 병의 경과가 다르기 때문에 감기와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독감 바이러스 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 병원체입니다. 독감 바이러스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 B, C형 세 가지가 존재하지만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은 A형과 B형인데요. B형은 증상이 약하고 한 가지 종류가 존재하지만 A형은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H항원과 N항원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병을 일으키는 항원의 종류는 H1, H2, H3와 N1, N2입니다. 조류에서 나타나는 H항원과 N항원은 보통 사람에게는 병을 일으키지 않지만 바이러스 내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나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종류의 항원과 유전자를 교환하면 사람에게도 쉽게 병을 일으키는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존에 면역이 없는 이러한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전 세계를 휩쓰는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독감 증상은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과 같은 전신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는 등의 호흡기 증상이 동반됩니다. 환자가 느끼는 이러한 증상은 매우 다양해서 감기와 비슷하게 발열이 없는 호흡기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전형적으로 고열과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는 인플루엔자 A와 B 모두에 작용하는 타미플루와 페라미플루 등의 항바이러스제가 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중증 경과로 진행하는 인플루엔자, 65세 이상이나 임산부, 5세 미만의 영아,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 합병증의 고위험군에서 이러한 약제를 이용한 항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항바이러스 치료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에 시작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나 위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48시간 이후라도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매년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주를 공시하며 이에 따라 매년 다른 인플루엔자 백신이 개발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인은 매년 늦가을에서 초겨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을 것이 추천되며 특히 합병증의 고위험군의 경우 꼭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관리 잘해서 행복한 연말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요즘 인스타를 볼 때 자주 뜨는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촉법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주인은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단지 안을 걷다가 10여 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숨졌고 그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거지만 그 학생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어렵게 된 사건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토대로 촉법소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촉법소년이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 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사이를 말합니다. 촉법소년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직 법을 잘 모르고 배우는 단계이므로 기회를 주고자 하는 좋은 의미의 법이었지만 현재는 이를 악용하여 중학생들이 사고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마음의 촉법소년들을 본 국민들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질문에 80.2%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아직 법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여러분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곧 12월 달이 되면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인데요. 주로 기독교 문화권의 영향이 강한 나라에서 12월 25일 성탄절이라고 하며 과거 서구 열강의 식민지나 조차지였던 나라로 기독교 문화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인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마카오 등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이날을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기독교 문화권이 강한 지역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초월하여 문화적인 행사로 발전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에서 부활절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명절이자 교회력 절기인데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는 전 4주일 동안 예수가 세상에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지킨다고 합니다. 미군정 체제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성탄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당시 인구의 3%였던 기독교 신자들의 기념일로 기독탄신일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반면 성경에서 예수의 정확한 탄생일을 확인할 수 없고 역사적으로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교의 축제일과 같다는 사실과 1세기부터 2세기까지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이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념하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는 예수 탄생일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불교에서 석가모니의 태어남을 기념하는 부처님 오신 날의 풍경과는 달리 현재는 축전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일본적으로 12월 24일을 전야제로서 크리스마스 이브라 하며 일부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을 박싱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주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트리를 만들기도 하고 친구나 친척들 사이에서 서로 성탄절을 축하하는 문구를 전하기 위해 카드를 쓰기도 하는 등 여러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많은 추억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1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요즘 부쩍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철 제철 과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은 하우스 시설 재배나 품종 개량으로 인해 사시사철 맛볼 수가 있지만 음식이나 과일들도 제철에 수확하는 제철 과일을 드시는 게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답니다. 겨울철 가장 많이 찾고 영양도 좋은 겨울철 제철 과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귤입니다. 요즘은 귤도 하우스 재배가 가능하게 되면서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지만 겨울철 대표 과일하면 단언컨대 바로 귤을 떠올리게 됩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귤 한 바구니를 가져다 놓은 채 귤 까먹으면서 밀린 드라마 다시 보기를 하면 어느새 귤을 순삭하게 됩니다. 귤에는 비타민C, 베타클립토키산이 들어있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피부, 점막 강화, 면역력 향상,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 비타민 P가 들어가 있어 모세혈관 보호,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성인병 예방, 당뇨, 고혈압, 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헤스페리딘은 콜라겐 생성, 피부 탄력, 노화 개선 등에 도움을 줍니다. 또 귤의 흰색 줄 부분에 들어있는 페틴, 식이섬유는 체내 중금속 배출, 장기는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석류입니다.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라는 광고가 한참 인기몰이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듯 석류는 여성의 과일, 붉은 보석이라고 불리는데요.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합니다. 톡톡 터지는 알갱이의 식감과 새콤달콤한 향이 더해져 굉장히 매력적인 과일입니다. 석류에 들어있는 포니칼라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몸에 좋고, 안토시아닌은 세포의 회복, 재생을 돕고 면역력 강화,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맛이 달며 새콤해 겨울철에 즐겨 먹는 과일입니다. 딸기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하루 6, 7개만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를 모두 보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딸기는 맛이 달콤하고 새콤하여 칼로리와 열량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저영양 과일이라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과일을 드시고 싶을 때 섭취하면 좋습니다. 딸기의 비타민C는 기미, 여드름 예방,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고 라이코펜은 면역력 증강,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세포 재생, 안구 건강에 도움을 주며 일라직산은 항암 효과에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자입니다. 유자는 생과로 섭취하기보다는 유자청이나 유자차를 만들어 따뜻한 차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이 되면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겨울철 인기 음료입니다. 유자는 향이 좋아 반향제로 유자 과일 그대로 놔두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향과 맛, 영양까지 좋은 과일입니다. 유자의 비타민C는 레몬보다 비타민C가 3개 이상 발한 해열 소염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또 유자에 들어있는 리몬에는 목의 염증 완화, 기침, 가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 유자의 칼슘은 골격 형성,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고 구연산은 함량이 높아 스트레스 해소, 피로회복, 숙취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고 여러분, 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시험 하루 전날이나 3, 4일 전에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하시나요? 저는 에너지 드링크를 필수로 마시곤 하는데요. 오늘은 꼭 카페인인 만큼 위험도가 높다는 에너지 드링크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너지 드링크란 높은 카페인과 높은 당분이 함유되어 있어 에너지 보충을 위한 음료입니다. 주위에서는 이를 에너지를 당겨 쓰기 위한 것이라고 하죠. 에너지 드링크의 주요 성분에는 카페인, 설탕, 비타민, 아미노산, 유도체, 화분 추출물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의 효과로는 뇌 기능 향상과 피곤할 때 에너지 충전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과 시간은 카페인을 섭취한 후 약 10분 후에 그 효과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30분에서 60분 내에는 효과는 최고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강력한 효과는 한두 시간만 지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의 문제점은 심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한 문제는 높은 당분으로 혈당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당 상승은 모든 만성 질병의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 및 염증 증가와 관련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험 기간인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하고 여러분, 에너지 드링크보다 가벼운 차 한 잔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여러분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